토목공학 안에 해안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해안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탈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코스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1학년 새내기이기 때문에 이 코스탈 엔지니어링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탈 엔지니어링에 관련돼서 학생들은 아마도 이러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것이다. 코스탈 엔지니어링, 해안구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모래사장이나 해안선, 그것은 해안공학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다음에 해안의 형태, 해안선의 형태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가? 그 다음에 그 해안공학이라고 하는 코스탈 엔지니어링은 인간 활동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왜 코스탈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아마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에요. 물론 4학년이나 그 정도 되면은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이 강의는 1학년 혹은 뭐 2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인간들이 바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해안공학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바다에서 그 레크리에이션이나 바다에서의 그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마리너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어항, 수산업을 위한 어항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해운 무역을 위한 항만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그 산업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해안역을 개발하는 것이 일단 해안공학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환경 보전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지진 해일이나 태풍, 폭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재해를 막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해안공학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그 구조물이 해안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해안 구조물과 주로 바다에서는 파도가 많이 오니까 파도에 의해서 물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밀물 썰물에 따른 그 타이달 허런 조석류의 해석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것도 해안공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요즘에는 많이 그 이론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해양공학 분야에 대해서 물리 모형이나 수학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 매스메디컬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해양 공간을 창출하는 것, 인공섬을 만들어서 비행장을 만든다든지 LNG 가스 탱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거주 시설을 바다에다가 만든다든지 해양 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연구. 그 다음에 해양 그 폴루션. 그래서 기름이 오염돼 가지고 기름이 선박이 좌측에서 기름이 흘러나갔을 때 그 기름을 막는 연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구라고 하는 것은 강의 맨 마지막 끝 바다가 만나는 거. 거기는 바닷물과 강물이 서로 혼재하는 밀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그 수리학적 수선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 미국 동부 지역에 그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이 뉴욕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러한 것이 공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형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보스턴만에는 이 조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러한 지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캘리포니아 쪽, 미국의 서부 쪽에 되겠는데 서부 쪽 창출해내는 그 부가가치는 일반의 이런 땅보다 15배. 그 다음에 갯벌 있죠. 여러분들 갯벌 하면은 좀 들어가기가 이해가 맞지가 않아요.
갯벌은 일반 농지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델라웨어에 있는 그 갯벌이에요. 갯벌을 보존해서 새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그 새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많아요. 또한 이것은 하와이에 있는 하나우마 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만에 새들이 치는 것 뿐인데 이러한 그 지형 조건으로서 벌어들인 놈이 엄청난 것을 세계 각국에서 다 봐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존하고 하다못해 개발, 신화,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러한 것을 대한공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는 미안합니다. 멕시코가 이제 캘리포니아 밑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반도 쭉 가다 보면 멕시코 국경이 나와요. 캘리포니아 반도 위에는 지형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근데 한 곳은 아무것도 지금 건설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보존하면서 단지 요트만 여기다 세워놓고 있죠. 정박하고 있죠. 여기는 일부 구간은 개발을 하되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요트를 가지고 마리너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아마 멕시코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모래사장 이런 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포르투갈에 있는 사글레스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면은 아마 동양 쪽으로 출항하는 아주 출항지였어요. 그 세계에 많은 해양학자라든지 탐험가들은 다 여기 모여서 집결하는 지역이고 한때는 여기 최고의 해양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쇠퇴하면서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만 남아 있어서 이곳이 매우 연구하는 해양학 분야에서는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는 그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이 꺾어지는 데는 대부분 해안 지역이 모래보다는 이게 석회암에 절벽이 많아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프랑스 남부 지중해에 그 랑구도 루시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원래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늪지대였어요. 사람은 접근하기가 힘들고 살아있는 거는 몸이 큰 새, 항새, 큰 새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서식하고 벌레들이 많은데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방, 모기. 그래서 한때 이 지역에다가 농을 시작했어요. 주로 포도 재배.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해안선의 길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예요. 그 길이를 전격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20년 동안. 지금은 세계 최고의 휴양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깐느 영화제 하고 그런 거 알고 있죠? 깐느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지중해 남부에. 그래서 건물을 볼 것 같으면은 주로 건축 혹시 전공 학생들은 잘 눈여겨보세요. 건물 하나를 보면은 다 모양이 달라요. 똑같은 건물 절대 안 줘요. 그럼 어느 방을 들어가도 바다는 다 보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름, 겨울 다 사용될 수 있는 전천후 해양 리조트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북쪽에 가면은 노르만디 지방이라고 있죠. 노르만디 지방에 한 해안이 이렇게 있어요. 해안이 주로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에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해안을 볼 것 같으면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대에서 이제 만년 전에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보면 떨어져 나간 자국의 해안선, 엘리자베스 절벽, 세익스피어 절벽, 그죠? 왜 해안이 모래사장이 아니고 이렇게 돌같이. 우리나라 이런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 쪽으로 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해안이 대부분 이러한 형식으로 절벽과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그리스 해안이나 그 인근 우리 소아시아 터키까지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게 있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가파른 절벽이 없고 일어나는 거 뛰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터키에서는 최고 가파들이 모여서는 별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하고 아까 봤던 멕시코 두 나라의 해안 이용 형태를 볼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죠. 어느 쪽이 더 활발합니까? 멕시코입니까? 터키입니까? 멕시코가 좀 관광객이 많죠. 터키는 관광객이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해안선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남북한을 따졌을 때 합쳐서 2배, 인구도 2배, 그러니까 해안선 길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2.5배. 섬이 많아서 섬만 해안선이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바다 면적의 넓이는 2배가 아니고 6배인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대신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해안 침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대처해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보존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일본에 요 현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현이 도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해안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떠한 사연이냐면 주로 요 우리나라 동해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선은 침식이 상당히 심해요. 높은 파랑 때문에. 그래서 침식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인구 밀접 지역이 있는데 침식이 되면 이 건물 다 넘어질 것이고 큰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침식을 막고자 모래를 갖다 부으면은 뭐 또 씻겨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 해안공학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한제를 만들어보자.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이한제를 만들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이한제가 파랑을 됐어요. 그러면서 균형을 잃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반달 모양으로 지형이 생겼어요. 이런 곳을 보고 톰보로라고 합니다. 톰보로 어디 있어요? 톰보로라고 해요. 톰보로가 생겨서 이 톰보로가 발달이 되면 거의 이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이 가입계 해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한제를 설치를 29개를 했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톰보로는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해안공원으로서도 쓸 수 있어졌고 한때는 이 해가 300m까지 침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거 설치할 때 아무데나 설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올 때 파랑 조건하고 지형 조건 따져서 실험을 하고 현지 관측을 통해서 결과가 타당성이 있을 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장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침식이 막 일어나면 끝에 보면은 거의 뭐 침식될 때까지 침식이 돼서 이것을 막아보자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고 2개를 설치해 봤어요. 그랬더니 톰보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해안선이 전진을 했죠. 안정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이 이루자 계속해서 이걸 또 만들었어요. 연장을 해서 아까보다 몇 개가 더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 만들자면은 절대 여기 있는 모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틀어놓은 거예요. 한 줌의 모래라도 유실되지 않고 여기 모래 하얀 쪽에서는 요트예요. 요트. 여기는 요트 대리장. 이러한 해안 보존과 그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은 유일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들도 날아들어오고
사람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황량했던 이건 교량이에요. 교량. 조그만 섬도 이런 공법을 쓰면 이렇게 지형이 변해요. 이것을 다시 인간 활동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어느 한 곳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식으로 만들잖아요. 밑에는 바다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상당히 재미가 있고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성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안공학을 하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게 쇠파를 만나요. 쇠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파가 부서지는 거예요. 파가 부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 쇠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파제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쇠파가 생기면은 방파제가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쇠파를 여기서 일부러 시킨 거예요, 강제로. 파랑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파랑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지만 일단 쇠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 좀 눈여겨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파는 왜 부서집니까? 그 다음에 그 부서지는 것을 보고 쇠파라고 하는데 쇠파는 대개 세 가지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 썼으면은 참 학생들이 알기 좋을 텐데 왜 굳이 영어로 썼냐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영어예요. 지금 영문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글 버전을 곧 사야 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해서 예전보다 앞당겨서 내가 한글 때문에 영문을 쓰기 때문에 한글도 수없죠. 안 먹어요.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쇠파는 스필링, 플런징, 서징, 콜랩싱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모양을 보면 주로 모양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파도 타기, 서핑 다 알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두 군데 정도가 있다면 하와이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호주에 브리스번을 조금 올라가면 골드코스트 있죠. 거기 서퍼스 파라다이스 있죠. 거기가 유명한데 거기 보면은 파도가 잘 부서져가지고 서핑하기가 좋은데 이것을 보고 쇠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브레이킹 웨이브 아니면 브레이커. 그렇게 물장 수심에서 갑자기 수심이 줄어들면서 위쪽은 유속이 빠르고 밑에 쪽은 유속이 느려져요. 그러면서 파가 꼬그라지는 거. 이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을 보고 쇠파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플런징 쇠파. 위에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품이 있으면 플런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붕괴파 해가지고 붕괴되면서 오는 거. 이런 것은 썰핑하기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스필링, 이거 썰핑하기 좋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면 쫙 썰핑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썰핑 장소를 만들겠다면 이러한 파가 생기도록 해저 구배를 깎아야 해요. 파가 생겨요. 근데 그건 이제 해안공학에서 만들어내는 식을 보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스필링 브레이크라고 하고, 이것도 스필링 브레이크죠. 이건 서징, 물이 올라가면서 쭉 전력을 이주면서 오는 거. 이것도 이제 붕괴, 파가 깨져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붕괴파가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파가 오다가 꺾여요. 지형에 따라서. 그걸 보고 파랑의 굴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젓가락을 넣게 되면은 꺾여 보이죠? 그게 굴절이에요. 파도 굴절이에요. 파랗고. 하늘에서 봤을 때 항공사진에 파란 굴절하는 모양. 이게 파의 회절 그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관측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일본의 동해대학으로 알고 있는 동해대학에서 파라 관측을 하는 거예요. 파가 부서지는 쇠파 때 여기서 유속이 얼마인가? 유속의 방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들어올 때 그 파의 주기가 얼마인가? 그것을 관측하는 거예요. 관측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관측을 계속 해요. 그 관측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조사한 거예요. 이것은 그 쇠파대의 그 수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교각에 각종 센서가 파압계, 파고계, 압력계, 파력계, 뭐 수온계, 염분, 측정하는 염도계 이런 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엄격한 그 파란 조건으로부터 이런 해안 구조물을 보호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높은 파도가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재해를 최소한 줄여야 되겠죠. 파일로 들어있다고